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물어봤네요. 1번 국어, 2번 다년생 식물, 3번 가식 중의 수목, 4번 교량, 5번 담장. 이미 정답은 3번임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정착물을 크게 종속과 독립 구분을 했고요. 또 종속 정착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심할 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식 중에 수목이라든지 또 판잣집, 공중전화 박스, 비닐하우스 등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고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런 관점에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1번 부지는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맞습니다. 2번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땅이죠. 그러니까 이용이나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3번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맞고요. 4번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요거 묶으면 용도지역이고 용도지역 뒤에 간자가 붙으면 후보지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들 나시지 않습니까? 5번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 자, 침식 나왔습니다. 수면 아래로 잠겼습니다. 포락지죠. 그러니까 점시간에도 봤지만 이 포락지와 빈지의 제목을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흔한 경우에 해당되니까 정확히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13번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맞고요. 2번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맞습니다. 3번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하여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3번 틀렸네요. 자, 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건부 감가예요. 그럼 잠깐 건물한 말이 없다고 본다면 감가란 말 자체는 가치가 깎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부 감가가 뭐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깎이는 경우를 건부 감가라 그래요. 따라서 감가가 나왔으니까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나지의 가치와 건부지의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시장성과 용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나지 가치가 건부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건부 감가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히려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건부 감가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건부 증가라고 합니다. 그럼 건부 증가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건부지죠.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건부지. 또 토지 보상 구역 내의 건부지. 또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 공법상 규제의 강화 시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은 그린벨트죠. 그럼 상식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는 건물이라도 있는 땅이에요. 건물이라도 있는 땅이 됐죠. 근데 개발 제한 구역 내 나지는 아예 건물조차 세울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도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낡은 건물이라도 건물이 있는 땅이 건물조차 세울 수 없는 땅보다는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런 관점에서 건부 증가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압축하면 용도의 다양성과 시장성 측면에서 나지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가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 토지 보상 구역 내 건부지, 또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 등은 오히려 건부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건부 증가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의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당연히 많고요. 또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지에 비해서 최유효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기 이제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이 A 토지는 가장 바람직한 이용, 즉 최유효 이용이 주거용이에요. 주거용인데 하필이면 주거 용도의 토지 위에 상업용 건물이 세워져 있다면, 그렇죠? 이 건물이 B라는 건물이 상업용이고 A라는 토지가 주거용인 최유효용이라면 건물이 부지의 최유효용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럴 때는 나지에 비해서, 즉 건물 등이 세워져 있지 않은 토지에 비해서 이 건부지는 그만큼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장 바람직한 용도로 이용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지문이 5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네요. 자, 14번.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유지가 아니고 국어죠. 자, 인공적인 수로, 둥 및 부속 시설물, 우리말로 또랑은 유지가 아니고 국어예요. 2번. 건축 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 2번이군요. 3번. 택농임 지겹습니다. 택지, 농지, 임지 지겨워요. 그러면 얘네 묶으면 용도 지역인 건 아시죠? 그럼 용도 지역 뒤에 간자가 붙었죠? 그럼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그런데 이행지 했으니까 틀렸군요. 4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지금 분명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 그랬습니다. 이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틀렸고요.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러니까 포인트가 개발 정비거든요. 그래서 휴락지구가 아니라 개발진흥지구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얘도 지겨워요. 또 침식이란 말 나왔죠? 수면 밑으로 잠겼다는 말 나왔죠? 그럼 무슨 지입니까? 당연히 포락지가 답인 거죠. 자, 15번 정답은 1번. 근데 지금 여기까지 풀어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다양한 토지 분류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똑같이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유사하고 비슷한 지문이 반복되는 느낌 안 드나요?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수업 때 어떤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출지문에 자주 반복되고 등장하는 문장을 익숙하게 익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학습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16번 볼게요.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 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층수가 4층 그랬죠. 근데 여기서 층수가 4층 그랬는데 이걸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실 때 4층이라고 말 나오면 이거 공동주택 중에서 다세대 주택 아니면 연립주택일 거야.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웠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건축법이나 주택법령을 배우셨지만 그 조문 속에 몇 층이라고 나와요? 몇 개층이라고 나와요? 4개층, 3개층, 개층이라고 나오지 몇 층 이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점 때문에 층과 계층의 구별 없이 그냥 무조건 4 나오면 다세대 연립, 3 나오면 다중 다가구 이렇게 외우는 건 상당히 잘못된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몇 층이다. 이 말은 그 건물의 전체 층수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몇 개 층이다. 이 개자가 붙는다는 건 특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층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층수가 4층이란 말은 전체 그 건물의 전체 층수가 4층짜리 건물인데 두 번째 문장에서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쓴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4계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층수가 4층이지만 그 중에서 3계층을 전체 층이 마냥 아니고 3계층을 주택으로 쓴다면 얘는 절대로 다세대나 연립이 되지 않고 다중이나 다가구 주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4 나오면 다세대 연립, 3 나오면 다중 다가구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분된다면 법령에서 왜 계층과 층을 구분하겠습니까?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4층짜리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쓰인다는 말 나왔으니까 당연히 다세대 아니면 연립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라고 보는데 일단 여러분 아시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이 5가지를 구분해 본다고 할 때 일단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다중이와 다가구는 3계층 이하죠. 3계층 이하입니다. 3층 그러면 안 돼요. 또 다세대와 연립은 4계층 이하가 되겠죠. 또 굳이 구분한다면 다중이와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지만 다세대부터 아파트까지는 모두 뭐가 돼요?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또 바닥 면적의 합,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 전부 660이거든요. 그래서 660인데 유일하게 연립만 660 초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중이, 다가구, 다세대까지는 660 이하가 나오는데 연립은 660 초과가 나와요. 아시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은 구분 없고 5계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파트다라고 구분이 되겠죠. 그럼 보세요. 자, 필요 조건 볼게요. 층수가 4층짜리 건물 중에서 4층 전체가 주거용으로 이용되니까 여기까지 보면 다세대와 연립주택으로 한정이 되겠죠. 그런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이니까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잖아요. 그럼 다세대 연립 중에서 660 이하인 건 다세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세대 주택의 경우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는 말이 또 공법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암기법도 좋겠지만 무조건 33, 445 이런 식으로 숫자만을 외웠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층과
계층의 차이를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33445 또는 뭐 아파트 연립, 그러니까 예컨대 뭐 연세대 아파트 뭐 이런 암기법 있잖아요. 그런 암기법들은 내용을 알고 나서 외워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 암기법만을 적용한다면 나중에 출제자가 살짝 문장을 틀어버리면 암기법만 가지고는 문제의 정답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 유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7번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 그랬는데 1번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660 이하 나왔습니다. 660 이하 나왔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 보세요. 3계층 그러지 3층이란 말 안 씁니다. 아시겠죠? 그럼 1번 일단 맞고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 맞고 또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요거 틀렸네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조문을 이제 외우다 보면 하도 외울 게 많다 보니까 구별하기도 쉽지가 않겠지만 학생 또는 이 뒤에 직장인, 학생 또는 직장인이 나올 때가 있고 종업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학생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되죠. 근데 학생이라는 단어 뒤에 직장인 나오면 이건 다중주택이에요. 근데 종업원 나오면 기숙사가 답이 된다는 차이점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 또는 직장인 다중주택, 학생 또는 종업원 기숙사 구분하시길 바라요. 여기 보면 학생 또는 종업원 나왔죠? 그럼 얘는 다중주택이 아니라 기숙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17번의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 5번 보면 학생 또는 직장인 나왔잖아요. 그럼 3번과 5번 비교해보면 학생은 동일한데 종업원이 붙느냐 직장인이 붙느냐에 따라서 다중주택일 수도 있고 기숙사가 될 수도 있다는 차이점 꼭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그랬거든요. 자,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일단 660 이하니까 초과에 해당하는 연립주택은 답일 수가 없죠. 처음부터 연립은 답이 아니겠네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 3계층 이하니까 다중이 아니면 다가구. 다중이 아니면 다가구 주택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다. 벌써 다중주택임을 알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문장에서 학생 또는 직장인 나왔잖아요. 학생 또는 직장인 나왔다. 다중주택. 학생 또는 종업원 나온다. 기숙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다중주택인데요. 여러분 봐봐요. 이 앞선 문제 17번 문제에서도 다중주택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에서도 다중주택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출제의 경향을 놓고만 본다면 다중주택의 출제 경향이 좀 높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 아니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이제 주택의 암기법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암기법이 있어요. 저 같으면 이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할 때 어떻게 외우냐면 다가세 연합으로 이게 아파트죠. 다가세 연합 그게 뭘까요? 우리 피겨에 김연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김연아 선수를 보러 다 가자는 거죠. 그래서 다가세 연합으로 33445죠. 자, 33 다중이와 다가구는 3계층 이하고 다세대와 연립이 4계층 이하고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니까 숫자만 넘어가면 33445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바닥 면적의 합은 660 이하 초과. 660은 똑같은 숫자 나오는데 초과는 연립 하나뿐이 없다. 초과자가 붙는 건 연립 하나뿐이 없다. 이렇게 구분하는 암기법도 있고 또 암기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암기법도 있죠? 자, 여기 보면 아연세대 기숙사 이런 암기법도 있어요. 아연세대 기숙사 이건 공동주택의 종류를 외우는 방법이죠. 아가 뭘까요? 아파트죠. 자, 아는 아파트, 연은요 연립주택, 세는요 다세대 주택이죠. 기숙사. 그래서
아 연세대 기숙사 이건 공동주택의 종류를 외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오 연세대 4층이야 이런 암기법도 있어요. 근데 아가 뭐죠?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왜 5가 나온다?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5가 되죠. 그 다음에 연세대, 연은 연립주택, 세대는 다세대 주택 의미하겠죠.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가 되기 때문에 4층 이하. 외울 때는 아오 연세대 4층 이하라고 외우지만 그 5와 4는 5층 4층이 아니라 5계층 4계층을 의미한다. 그 개라는 글자 하나 빠지면 그거 틀립니다. 왜? 법조문이 되기 때문에 법조문은 한 글자만 바꾸려고 해도 국회에서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외우실 때 이런 암기법으로 외우는 건 좋겠지만 구분은 꼭 해달라. 5계층, 4계층이지 4층, 5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점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1번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 그랬는데 다른 건 맞았는데요. 연립은 유일하게 660 초과가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세대, 다중, 다가구, 연립 공통적으로 660이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연립만 660 초과 나머지는 660 이하가 나옵니다. 2번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며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이 아니고 660이죠. 660 이하인 또 다가구는 공동주택도 아니에요. 단독주택이죠. 우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과는 단독주택이고 연립, 아파트,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배우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3번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쓴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아니라고요. 660. 그리고 층수도 5계층 이하가 아니라 4계층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4번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또 나왔어요. 다중이 학생 또는 직장인 나왔죠.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또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고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 완벽히 맞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 이미 틀렸습니다. 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죠.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자, 이제 부동산 특성 및 속성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성 및 속성은 반드시 한 문제 정도가 규칙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대목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요. 1번,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된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인데요. 일단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 문장 속에서 두 가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로 구분이 돼요. 근데 절대적 위치는 다른 말로 물리적 위치 또는 뭐 지리적 위치, 자연적 위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 절대적 위치 또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 그리고 아니 불자 움직일 동서서 부동성 이런 특성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입니다.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을 배우다 보면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런 특성을 들어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 자연적 위치,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성의 특성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상대적 위치로서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공공시설의 이동 등에 의해서 위치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임적 특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부동성 얘기했죠? 부동성 얘기할 때 앞에 무슨 말이 붙건 간에 예컨대 부동산 시장 나오건 부동산 활동, 현상이란 말이 붙건 간에 관계없이 그 뒤에 국지 또는 지역 이런 단어가 연결되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부동성을 답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나머지 볼게요.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잘못됐군요. 우리 앞선 시간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는 법률, 경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모두 포함되고 그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자, 생소품, 5글자 기억해달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문장에선 생산요소와 자본의 성격은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3번 개별성 나왔습니다. 근데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가요. 용도가 나오고 공급 증가가 나왔어요. 이때 토지의 공급과 관련해서 토지의 공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물리적 토지 공급과 용도적 토지 공급. 이때 용도적 공급을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를 바꿔서 공급은 가능하거든요. 이건 가능하다. 그래서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의 증가가 가능한 것은 개별성 때문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 때문인 거예요. 자, 4번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토지 공급은 특정 용도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 토지의 공급이 장기건 단기건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의 뜻은 양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공급의 변화가 없다? 그럼 토지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인데 이 말이 맞으려면 용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물리적 측면, 토지의 물리적 측면에서는 생산 공급이 안 되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용도를 집어넣고 싶다면 용도적 관점에서는 토지의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파른 공급 곡선이 나올 수는 있지만 완전 비탄력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공급이 가능하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럼 용도적 토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건 양의 변화가 있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5번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틀렸습니다.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관점에서 감가가 안 돼요. 그 말이 뭐냐면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되거나 훼손되거나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영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지가 파괴 훼손되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관점에서 토지는 가치가 깎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를 풀다 보면 토지의 감가상각 이론의 적용이 배제가 된다. 이런 말 나오면 이때는 영속성이 답인데 근데 감가도 크게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라 구분이 돼요. 이때 영속성 때문에 파괴 훼손되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면에서는 감가가 안 되지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관점? 경제적 관점에선 감가상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하면 압축할게요. 영속성 때문에 토지
물리적 감가 안 돼요. 그러나 경제적 감가는 돼요.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볼게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번. 자, 부증성 나왔는데요.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자, 어떤 물건이 동산이고 또 어떤 물건이 부동산이다 라고 구분하는 기준은 그 물건이 이동이 가능하다면 동산이고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부동산 특성 중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기준은 부동성이지 부증성이 아닌 거죠. 또 이와 같은 부동성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수단이 달라지게 되는 것, 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임장활동, 정보활동이 필요하다는 말, 모두 부동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단어들이죠. 일단 기억번 틀렸거든요. 근데 분명히 문제는 옳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근데 보기 속에 기억은 틀렸으니까 기억번 들어간 보기부터 아웃시키죠. 없애버립니다. 니은번 부동성 때문에. 자, 부동성 나왔죠? 자, 임장활동, 지역분석. 자, 임장활동, 지역분석은 부동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니은번은 맞아요. 또한 이것 이외에 뭐 정보활동이라든지 외부 효과라는 것도 이 부동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파생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니은번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니은번이 없는 5번도 답에서 제외되죠. 근데 3번과 4번 압축했는데 니은번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는 디귿이 있고 4번에는 디귿이 없어요. 그 말은 디귿이 맞으면 답이 3번이고 틀리면 안 봐도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디귿번 인접성입니다.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하여 밑줄 균형 가격이 형성이 어렵다.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 이 말은 아주 전형적인 부증성과 관련된 현상이죠. 인접성이 아니라 부증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기 때문에 3번 자동으로 아웃되니까 리을번 아니 본다 할지라도 이미 정답은 4번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리을번 보니까요. 개별성 나오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배제가 되고 토지시장에서 물건 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맞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대체가 제약된다. 대체가 곤란하다. 이런 말 나오면 이미 정답은 개별성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문장 속에서 개별 분석이 나오건 어떤 시장과 현상과 활동이 개별화된다. 이런 식으로 개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게 되면 특성은 무조건 개별성을 답으로 하셔도 무방하시다는 겁니다. 또한 개별성 때문에 표준지 선정이 어렵게 되어 또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시장화되는 것도 개별성과 관계가 있다라고 익혀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자, 3번 토지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는데 기억번 개별성 나왔죠? 자,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 된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별성이란 말 자체가 땅은 땅마다 다르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이질품이 되죠. 동질적 재화가 아니라 이질품이 돼요. 그럼 이질품의 경우는 불완전 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장론 들어가다 보면 시장을 크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시장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제목을 봐도 아시겠지만 완전 시장의 반대가 불완전 시장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동질품이 거래되는 거예요. 그럼 동질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완전 시장이라면 동질품의 반대인 이질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완전히 아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완전 시장이 된다. 그런데 이질품이 거래되니까 동질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말이죠.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요. 그러므로 일단 기억번은 맞아요. 그럼 기억번 들어간 걸 일단 압축하면 1번
3번, 5번 압축되고 2번과 4번은 제외가 되겠죠. 니은번 부증성 나왔죠. 자, 부증성 나왔는데 집약이란 말 나왔죠. 무조건 맞아요. 자, 부증성이란 말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집약이거든요. 그래서 집약이란 말이 나왔는데 부동산 특성을 물어봤다. 고민할 것 없어요. 무조건 부증성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부증성과 집약이 연결되냐면 부증성의 특성 의미가 뭐예요? 토지는 자연물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 부증성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당연히 가면 갈수록 토지가 부족해지죠. 그럼 부족한 토지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싼 땅을 많이 쓰기 어려우니까 한정된 토지 위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리게 되기 때문에 건물이 옆으로 뻗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 걸 집약적이라고 하고요. 건물이 옆으로 뻗는 걸 조방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집약 이 말이 나온다는 건 건물이 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땅값이 비싸니까 땅을 많이 쓸 수가 없다. 왜 땅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느냐? 땅이 부족하니까. 왜 땅이 부족할 수밖에 없느냐?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증성은 각종 부동산 문제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이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기역, 니은 모두 들어간 건 3번과 5번 압축되니까 1번도 제외가 되죠. 디귿번 부동성 나왔죠? 그러니까 벌써 임장활동 나오잖아요. 자, 임장활동, 정보활동, 지역분석, 외부효과 이 네 가지 단어는 부동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보지 않아도 돼요. 왜? 3번과 5번을 비교해보면 기역, 니은, 디귿까지 똑같으니까 리을을 가지고 리을이 맞으면 답이 5번이고 틀리면 답이 3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연습이다 보니까 다 본 것뿐이에요. 리을번 영속성 나왔죠.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틀렸죠. 앞선 문제에도 뭐 봤어요?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요. 그럼 감가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비상각 자산이다. 또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런 식의 문장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제외된다, 배제가 된다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이 필요하게 된다, 근거가 된다 했기 때문에 리을번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것. 일단 첫 번째 관리의 의 나왔죠. 관리의 의 저 같으면 이 첫 번째 문장 보는 순간 이미 다음 문장은 안 볼 것 같습니다. 영속성이 답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장기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고요. 또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모든 단어 표현들이 한결같이 영속성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영속성 의미가 뭐라고 배웠죠?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 훼손, 소모,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영속성이겠죠. 따라서 첫 번째,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면에서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죠. 두 번째, 내용 연수가 장기간. 내용 연수는 물건의 수명이거든요. 그럼 영속성 때문에 토지의 수명이 영구적이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장기적인. 이 장기자가 붙었다는 건 과거나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고려하는,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 활동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라든지 또는 장기적인 활동이라든지 이것을 뭐 배려한다, 요구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더불어 내용 연수가 장기간, 수명이 기니까 그만큼 관리를 잘해 주지 않느냐. 관리의 의의가 중요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얻는 소득이득과 또는 자본이득을 모두 얻을 수가 있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의 분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은 한결같이 영속성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장래의 수익이 영속적이다 보니까 그 영속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대상 물건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근거가 되고요. 더불어 부동산 가격 원칙 중 미래까지 고려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다는 원리인 예측의 원리 또는 예측 원칙의 근거가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영속성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 자, 벌써 집약 나왔죠. 이미 앞에서 제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토지 특성 물어보는데 문장 속에서 지문 속에서 집약 이 말이 있었다. 해석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미 정답 뭐라고요? 부증성. 답 2번이죠. 자, 생산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 조절이 어려울 것이고 또 토지가 생산이 안 돼요. 자, 부증성 때문에 토지 생산이 안 돼요. 그럼 가면 갈수록 토지가 부족해지겠죠. 그럼 토지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가가 상승하는데 지가가 즉 땅값이 너무 높게 올라가는 건 문제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가 고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부족한 토지를 나만 갖고 싶어하는 소유 욕구가 커지는 거죠. 소유 욕구가 커지다 보니까 그 결과 소비자 또는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자끼리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가격은 수요자 경쟁 가격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나중에 정책론에 갖다 붙이면 토지 부족의 문제가 양적 토지 문제가 되고 지가고의 문제가 질적 토지 문제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토지 문제, 좀 넓혀보면 각종 부동산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특성도 부증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6번 볼게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자, 1번 부증성 나왔죠?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요령이 있다면 자, 최유효 이용의 근거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나왔다고 할 때 이것이 만약 자연적 특성이라면 이는 부증성을 의미하고요. 부증성과 연결되고 인문적 특성을 물어본다면 용도의 다양성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최유효용의 근거 나왔는데 문장 속에 부증성이나 용도의 다양성이 아닌 다른 특성이 들어가 있다면 그 문장은 성립하지 못하고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됨을 역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번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한다. 제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문장 속에 개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게 되면 특성은 무조건 개별성이 답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일예로 나중에 감정평가를 배우다 보면 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개별 분석도 내용이 무엇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개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특성은 개별성이 답이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3번 토지 부동성 나왔죠? 그럼 지자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 맞습니다. 자, 부동성 조세 수입의 근거란 말 나오면 부동성이 답이에요. 왜냐? 토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땅을 숨길 수가 없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당신 땅 갖고 계시네요. 그럼 토지 관련된 세금 내시길 바랍니다.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니까 그만큼 지자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성이 부동성 맞습니다. 4번
영속성 나왔죠? 그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는 직접 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바로 전 문제 풀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속성은 토지의 수명이 영원하니까 그만큼 장래의 수익을 바탕으로 기초로 대상 물건의 값어치를 평가는 직접 환원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5번 자 부증성 나왔죠? 그럼 이용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여러분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잖아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으면 맞죠. 그러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무슨 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앞선 문제 풀 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 공급이 두 개가 있다.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있는데 용도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지만 물리적 공급은 부정성 때문에 불가능하다. 구분해 달라 했던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보고 7번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